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저 혼자 나오게 돼서 갑자기 옆이 휑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오늘 주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 주변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전에 1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제약회사에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 쪽 약을 담당을 했어서 제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계속 인사를 해주셨는데 신동직 대표님께서 계속 강의를 하셔서 제가 눈웃음을 계속 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짧은님 안녕하세요. 길고 짧은 거를 합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목은 훌쩍훌쩍 알레르기 비염인가요? 입니다. 실은 기침을 하거나 살이 들려도 이제는 기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콧물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캠핑하는 남자 캐마나님 안녕하세요. 캠핑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콧물 너무 어렵죠? 저희 딸도 요즘 콧물을 한동안 좀 흘리다가 저는 아이들이 콧물 감기가 걸리면 특별한 약을 안 주고 좀 보고 가습 잘 해주고 물을 많이 주다가 계속 아이가 코가 막힌다고 하면 저는 이전에 제가 이제 등교시키는 엄마들을 위한 팁이라고 해서 또 강의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럽이 액티피드 시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면 액티피드 시럽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콧물을 좀 흘리고 있다. 근데 나 지금 병원 가기 너무 무섭다. 그러신 경우에서는 액티피드 시럽으로 아이들을 조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량 얼마나 주나요가 늘 가장 큰 엄마들 그리고 보호자들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몸무게를 오늘 재시고 몸무게 나누기 3 하면은 나오는 용량 있죠? 그 용량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둘째 딸이 그저께 몸무게를 쟀는데 17kg예요.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6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6cc 정도 주고 있고요. 30kg가 넘는 친구들은 10cc에서 뭐 한 15cc까지 주기는 하는데 너무 크고 저희가 한 9살 정도 되면 그래도 알약을 좀 넘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이나 몸무게를 따져서 12세가 넘는다거나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이런 경우에서는 알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랭커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옥수동 꽃미나님도 오셨네요. 네, 저는 이촌동 김선생이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염은 뭘까요? 비가 코죠. 그리고 염은 염증. 그래서 어쨌든 코에 염증이 일어나는 일련의 그러한 임상 증상들을 모은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채기도 하고 콧물이 나는데 콧물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코가 막히기도 하고요. 코가 막히면 콧물이 앞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콧물이 뒤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간지럽죠. 그래서 코가 막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보면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입이 다 갈라지고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염인지 아닌지 저희가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코뿐만이 아니라 여기 부비동염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코 막힘이 조금 더 심하고 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로 콧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특히 이런 데가 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누르면 더 아파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들이 코가 막혔다라고 진료실에 오면 코를 이렇게 좀 이런 데를 만져서 아프냐고 같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캠핑하는 남자님 스테로이드를 써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편에서 약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염이 동반이 돼 있는 경우에서는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요즘 냄새를 못 맡는 게 코로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클루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내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 나 코로나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한 질환부터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흔한 비염은 뭘까요? 비염에는 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코에 염증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원인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신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그래요. 제가 이전에 저한테 질문을 자주 주셨던 분 중에 한 분께서 만성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서는 비염의 원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왔다든지, 여기 있네요. 저도 임신을 하고 비염이 생겼는데, 임신 때문에 비염을 했는지, 아니면 알레르기 질환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비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염이 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인 거고요. 만성비염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간에 따라서 급성인지 만성인지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뭐가 특징일까요? 보시면 어른이랑 아이랑 조금 유병률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본 문헌에서는 어른에서는 10에서 30%, 소아에서는 40% 정도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거보다 조금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알레르기 비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라든지 좀 먼지가 많을 때는 유난히 재채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은 어떠한 면역 작용에 의한 것이고 그만큼 임신이라는 게 사람, 특히 여자의 몸에 면역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작용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에는 나를 인식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식을 해서 내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외부 항원들이죠.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균, 진균, 기생충, 여러 가지 내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인식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싸우는 작용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 몸의 일부를 내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나를 공격을 하는 것. 근데 알레르기 질환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니지만 굉장히 과하게 어떠한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과하게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진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보다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저희가 소아과 그 교과서에서 보면은 알러직 마취,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습진이 있다가 알레르기 비염이 조금 더 크면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이렇게 계속 이완이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어떠한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과 교집합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가 간지럽고 콧물이 굉장히 줄줄줄 콧물이 흘러요. 물같이. 그래서 아까 캐마남님께서도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저도 해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하는 굉장히 특징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나의 알러젠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꽃가루 같이 그 시즌에만 많이 나온다.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눈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눈이 벌겋게 되고 너무 간지럽고 막 눈이 충혈되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눈 증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 간지러움이라는 이 특징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비염들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삐쭈님 그 성폭력 기획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성폭력이랑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성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비교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HPV 백신,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인 주사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성비염은 그럼 다른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비염은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으로든 12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 여기서 일부에서는 치료를 해도라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성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를 해도 어차피 안 좋아지는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빼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관과 부비동의 염증이 있는 것을 이제 만성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분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비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코 안에 폴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 펑걸 라이노사이노사이티스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립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폴립이 있는 경우에서는 가끔가다 심한 경우에서는 수술로서 이거를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 수술적 제거와 그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통연성, 그러니까 계속 통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계속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통연성 또는 계절에만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내항원에 의한 것, 실외항원에 의한 것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외항원, 그래서 꽃가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씨앗들 이런 것에 대한 알레르기는 어쨌든 계절을 타기 때문에 주로 외부 항원은 계절성과 연관이 많고,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집에 있으니까 진먼지 진드기와 이러한 실내 항원과 이제 통연성은 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증상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한글로 고치다가 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4일보다 일주일에 4일보다 적게 증상이 있거나 연속되는 기간이 4주보다 짧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간헐적인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속해서 4일 이상 일주에, 그리고 4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지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간헐적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로 나누고요. 그렇다면 이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증도 중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한 증상들 같은 경우에서는 잠도 잘 자고요.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고요.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증상이. 이런 경우에서는 경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코가 막히고 코 증상이 있어서 잠에서 깨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코가 자꾸 나서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또는 콧물이 나서 스포츠 하는데 조금 힘들고 여가 생활이 힘들어요. 또는 뭔가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중등도 중증, 이렇게 돼서요. 증상 두 가지, 증상의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간헐적 경도, 간헐적 중등도 중증, 지속성 경도, 지속성 중증도 중증.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나눠서 뒤에서 표에 보면은 치료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요. 알레르기 비염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보시면 알레르기 항원에 어쨌든 노출이 돼요. 뭐 계절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뭐 진먼지 진드기든, 이렇게 되면은 마스트셀이라고 비만 세포가 여러 가지 뭐 히스타민을 포함해서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면서 코가 막 간지럽고 재채기 나오고 물처럼 콧물이 줄줄줄 나오고 코가 살짝 막히고, 이러한 급성 증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T셀을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사이토카인 스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서 분비하는 화학 물질들이 막 나오면서 에오시노필 호상물을 이렇게 막 건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성적인 질환 증상으로 넘어가게 돼서 코가 막히거나 코가 굉장히 과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전에 기침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기도, 하나의 질환. 그래서 코에서부터 폐까지 다 이게 똑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천식까지 같은, 왜냐하면은 기도 상피세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서 이 급성 질환을 차단하는 약은 항히스타민제고요.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들을 차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 중에 하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그러면 맨날 먹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염증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증상 조절 그리고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에는 뭐가 있나요? 보시면 요거는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유럽형, 미국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나 풀 같은 것에서 나오는 꽃가루들 그리고 균사, 그래가지고 이제 곰팡이들이죠. 그리고 동물들. 그래서 동물들에서 생각을 하시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강아지 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살비듬이에요. 그래서 기침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털을 빡빡 깎고 아이들을 계속 목욕을 시켜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살비듬이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이고 특히 고양이에서 살비듬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전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쥐에서 나오는 쥐들의 살비듬도 굉장히 중요한 실내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굉장히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또 뭐 음식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퀴벌레는 제가 주거 환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퀴벌레가 뭐 변을 보거나 아니면 체액들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바퀴벌레가 나중에 어딘가에서 죽고 이게 가루로 변했을 때 이것들을 흡입해 가지고도 저희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레르겐들이 뭐가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1차 방법은 알레르겐의 회피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는 해보시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떠한 항원들을 피해야지 이러한 질환들이 조금 덜 걸릴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있는 꽃가루들을 다 없앨 수도 없고 뭐 내 집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들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100% 없애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어떠한 부분들에 예민한지를 아시고 그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들이 굉장히 조절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제주도 대학병원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외국 연자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제주도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를 떠나서 풀이 많고 뭔가 바람도 많고 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보겠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지내보겠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다가 심해져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비자 신체 검사를 할 때 호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먹는 약을 다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 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호주 가서 증상 안 좋아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호주 갔더니 아니 너무 깨끗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뭐 아토피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자연 환경에 가야지 알레르기 질환이 치유된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될 것 같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고 비염이나 천식, 뭐 아토피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뭐에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 몇 살에 검사 받아야 돼요? 선생님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우리 아이 검사하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이유식 먹었는데 애가 뭐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아클에 오시면 이유식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저희가 이유식을 먹일 때 가끔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처음 당근을 먹였는데 아이가 온몸이 빨개졌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당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해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서는 그 음식을 그만 먹이시고 내가 계획 세운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서 계속 하시다가 아이가 거의 이유식 1단계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다시 당근이라든지 그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그 음식을 다시 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실 때 그 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시작해서 내가 지금 당장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싶다. 근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1차 원칙 중에 하나는, 첫째, 내가 그 알레르기에 1차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그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게 알레르겐인가 뭔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거 나한테는 알레르기냐, 이거에 다음에 반응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그거에 노출됐을 때부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6, 7개월의 아이가 알레르겐 검사를 했다? 근데 어떠한 음식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이 아이가 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그 음식에 노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음식 알레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식에 내가 노출이 됐을 때 증상이 있냐.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얘가 진짜 이게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먹여본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유식을 시작하시고 음식들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조금 주의 깊게 애가 빨개진다든지 좀 뭔가 긁는 이러한 증상들이 1대1로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기록을 해두셨다가 만 3, 4세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웬만한 모든 음식들에 노출이 되고 성인처럼 좀 먹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쯤 검사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강양성이 나왔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음성이 나왔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엄마들이 와서 물어보면 말씀을 드리기로는 증상이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결과에서 음성이라고 나와도 늘 조심을 하시고, 증상은 전혀 없는데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옛날에 저희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옛날에 근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거든요.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엄마들이 3, 4시에 와서 새벽 3, 4시에 와요. 그래서 저희는 콜을 받고 막 뛰어내려가죠. 애가 콧물이 나는데 기침약이 없어서 콧물약이 없어서 왔어요. 와,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나는 정말 지금 잠든 지 1시간 됐는데 콧물약 타러 왔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콧물 좀 나면 어때? 근데 콧물이 나는 게 대수더라고요. 콧물이 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에서 어른들 중 다 합쳐서 40% 정도에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게는 75%까지 나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피로와 수면의 질,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인턴 때 당직을 섰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연당이라고 하죠. 오늘 당직 서고 내일도 당직 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지금 인턴 레지던트들한테 제가 엄청 많이 핀잔을 쥐고는 있는데, 저 수련할 때만 해도 벌당 서가지고 뭐 어떠한 저희가 처방에 실수가 있었다. 일주일 집에 못 가고 당직 서고,
처음에 그 과에 들어가서는 뭐 한두 달 당직 집에 못 가고 당직 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는 늘 피로에 쪄들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인제 인턴을 할 때 24시간을 꼴딱 새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요쪽 엄지손가락 쪽에서 동맥혈 채취를 하는데, 제가 정말 손재주가 그래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주사기를 던지기만 해도 동맥혈 채취를 굉장히 잘했는데, 어 23시간을 깨고 거의 1시간 후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숨이 가빠서 오셔서 이제 동맥혈 채취를 하라 그래서 하는데, 아무리 그분한테 검사를 해도 절대 동맥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여기 분명히 뛰는데, 동맥이 뛰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한 5분을 그 할아버지를 검사를 했어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아가씨 나 너무 아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봤더니 실은 여기서 검사를 안 하고 여기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필요하면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콧물 좀 나서 아이들이 피곤하고 어른들이 피곤하고 깜빡 졸다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능률도 안 오를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많은 영향들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과 학업 성취도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일터에서는 그 효율이 90%까지도 감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이런 게 78%까지도 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죠. 저도 운전할 때 재채기 하면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재채기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콧물이 나서 그냥 화장품도 지워지고 정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뭐 반수해서 잠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그다음에 60%에서는 제대로 못 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역 작용에 영향을 끼쳐서 또 증상들이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과 인지 기능도 방해가 되고, 창피함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 딸이 작년에 이제 7살이었는데 콧물이 걸려 가지고 계속 훌쩍훌쩍 거려서 "서연아 힘들지?" 얘기했더니 근데 내일 유치원 가기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창피해?" 그랬더니 자기가 코를 풀고 코를 훌쩍거리는 게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 보면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가서 계속 콧물이 줄줄줄 흐른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창피함. 그래서 뭐 소개팅을 했거나 썸남 썸녀가 있는데 흥흥 코 풀고 계속 훌쩍거린다. 너무 창피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창피함, 수치심도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콧물 그거 하나 나서 어때가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콧물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알레르기 비염을 간과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한글로 정말 열심히 바꿨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어요. 콧물이 앞으로 물처럼 줄줄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고,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가 간지럽다. 코가 간지러운 거는 다른 원인의 비염에서는 잘 안 나타난다라고 문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계절성 원인인 경우에서는 눈 증상, 결막염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에 보면은 69%, 70%까지도 안구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게 더 많아요. 보시면 증상이 양쪽 코가 아니라 한쪽 코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뭐 코가 간지럽거나 재채기 없이 코만 막힌다, 이런 경우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은 아닐 확률이 높고요.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화농성 점액, 그래서 콧물이 끈적끈적하고 뭔가 초록색인 경우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라 감염성, 세균성인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후비루, 그래서 콧물이 앞보다는 주로 뒤로 흐른다, 이런 경우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통증, 그리고 코피가 계속 난다, 그리고 후각의 소실. 후각의 소실됐다는 것은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는 조금
낮은 근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맞는 것 같아. 욕인 것 같아. 이러한 증상들이 2개 이상 있고, 한 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보셨던 2x2 테이블 4가지 경우의 수로 내 증상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근데 보시면 증상과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물처럼 흐르는 콧물, 그 다음에 재채기, 그리고 여기 안 썼는데 코가 간지럽고 또 코가 막히는 것, 이게 증상이고요. 징후를 보시면 얼굴에서 어떠한 양상들이 나타나느냐인데요. 알러직 샤이너. 알러직 샤이너는 뭐냐면 저희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크서클은 조금 까만 느낌이 있어요. 회색이고, 알러직 샤이너는 여기가 좀 푸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코가 막힘으로써 여기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여기가 정맥들이 우려리 되면서 여기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러직 샤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러직 살루트. 그래서 애들이 계속 코를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경례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알러직 살루트. 그리고 계속 코가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코에 이렇게 가로줄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네이절 크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증상, 징후들이 있을 경우에서는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4일이 안 되게 증상이 있고 연속 4주보다 증상이 짧다. 그러면은 간헐적인 거고요. 4일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일주일 봤더니 4일 연속으로 증상이 있다. 그리고 4주 이상으로 증상이 지속된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지속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도인지 중증도 중증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일상생활에 그 어떤 거라도 방해를 안 받아요. 증상이 있긴 있는데 잠도 잘 자고 학교도 잘 가고 회사도 잘 가고 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증상들이 경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중증도 중증 같은 경우에서는 잠을 계속 깬다. 또는 내가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중증도 중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경증, 중증도 중증,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속적인데 경증, 중증도 중증. 그래서 보시면 경증인 경우에서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또는 국소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국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전신적인 사용 그러면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서 위장관에서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내가 타겟팅하는 곳으로 가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요. 국소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피부에 약을 바른다? 아니면 뭐 항문에 약을 넣는다? 질정을 넣는다? 아니면 코에 뿌린다? 흡입기를 한다. 그래서 이 약이 피를 통해서 3쿠션, 2쿠션으로 가서 거기를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곳으로 가가지고 바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국소적으로 코를 뿌리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뒤로 넘어가는 맛이 써가지고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뮤코스타는 죄송합니다. 아이들 경우에서는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약을 먹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경구약, 류코트리엔 제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에서는 요즘 가끔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해서 소화에서 뭐 신경계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끊으면 바로 좋아진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약보다는 저는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일단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증, 간헐적인 증상이 경증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는 일자 치료 선택 약제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중에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알레르기 질환은 컴플라이언스, 순응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처럼 뭐 오늘 먹었는데 내일 까먹어서 안 먹고 이런다고 해서 비타민을 꾸준히 안 먹는다고 해서 제 몸이 확실히 나빠지지는 않는데요. 이런 약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하루에 2번 쓴다. 그럼 아침에 쓰고 저녁에 써야 되는데 저녁에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번, 반밖에 쓰지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번 쓰는 약이 되도록이면 좋다라고 업투데이트라는 최신 논문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헌을 계속 최신 자료를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하루 1번 쓰는 제제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하루에 1번 쓰는 약은 어떠한 약들은 뭐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주일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안쪽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천공이 생긴다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나오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거의 없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코에 뿌리시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기침 얘기를 지난번에 하고 나서 기침편에 달렸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수술은 언제 하지? 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실패를 했다.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로서 치료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부비동 부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알레르기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염증이 심해져서 환기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서도 환기가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고요. 국소요법이 침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국소요법을 써도 약물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수술을 하고 코에 용종이 아까 만성인 경우에서는 용종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용종이 많은 경우 그리고 용종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서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까지 침식이 되어 있거나 비염에서 멈춘 게 아니라 부비동 부위까지 확장이 돼서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서도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풍선을 통해서 뭐 넓히는 것도 있고 뭐 중격을 뭐 이렇게 잘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는 아마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술을 했는데도 증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알레르기 비염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특히 수술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맹장염이 있어서 맹장을 제거했다. 끝?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관리가 필수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폴립이 다시 재발이 된다거나 증상들이 굉장히 다시 심하게 재발이 돼서 결국에는 수술을 한 거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과 짝꿍으로 반드시 중요한 거는 염증을 조절해주는 약물 관리. 그래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재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래서 보시면 44%만 간헐적으로 굉장히 약한 증상이 있고요. 60% 가까이 55%에서 60% 정도가 어쨌든 코에 뿌리는 약물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로든 본인이 편하고 본인이 좋은 코에 뿌리는 약들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하나의 기도, 하나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염과 천식은 굉장히 짝꿍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만 있는 경우도 있고 천식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집합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부 문헌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천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사를 했더니 많게는 10%까지도
기도가 과민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수년 안에 천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다든지 몸의 면역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셨을 때 천식이 언젠가는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침이 심하고 특히 새벽에 기침을 하면서 많이 깨고 뭔가 좀 흉통이 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천식을 한 번씩 의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식이 있는 환자들을 봤더니 60%에서 80%까지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 뿌리는 그러한 제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천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스텝 몇이냐에 따라서 입으로 흡입을 하게 되는 흡입제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약을 복용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알레르기 비염 강의, 제약회사 강의를 다니다 보면 원장님들이 손을 들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환자는 꼭 코에 뿌리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이 환자는 꼭 천식 흡입제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 처방하면 왜 나를 병자 취급을 하냐, 나를 비읍, 시온 만들라고 하냐 하면서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약을 제대로 된 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그런 기간들을 딱 단축해서 그때만 쓰신다거나 아니면 잘 유지를 해서 결국에는 약물들을 줄여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흡입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에다 뿌리는 이제 제제들을 사용을 할 때 또 하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코 안에 염증 물질이 너무 많거나 코가 너무 많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서는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하고 나서 코에다가 이렇게 뿌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코 세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개를 뒤로 하시게 되면 생리식염수가 뒤로 넘어가고 약물들이 뒤로 넘어가게 되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든 상태에서 코 세척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옛날에 저희 집에 계셨던 이모님께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하셔서 코 세척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고 나면 코도 시원하고 증상도 굉장히 좋아져서 약을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마나님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증상이 심해져도 뿌립니다. 증상이 뿌려도 심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미세먼지 자체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한데 한 번 뿌려서 심해지시는 경우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맛이 안 좋아서 오히려 잘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코 세척을 좀 같이 해주시고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경구제제로 같이 사용을, 시잘 같은 걸 같이 좀 먹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비염이 있으면 병원 전문의약품 일반 스프레이, 일반 의약품 스프레이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저희가 처방을 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스프레이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제 생리식염수 그러한 성분들이 많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피지오머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지오머도 연령대에 따라서 있어서 이 압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너무 힘들어할 경우에서는 저는 신생아용 피지오머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분이 무엇인가가 조금 다르고요. 아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생리식염수면은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스프레이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아마 전문의 또는 약사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코에 뿌리는 제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아래로 누르는 게 있고요. 옆면으로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옆면으로 누르는 게 노즐도 짧고 나오는 분무 형태가 무슨 얼굴에 뿌리는 스킨 미스트처럼 너무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뿌리는 제품을 선호를 하고 저의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아침에 재채기를 많이 하신다고 HY5NIK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재채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아침에 기침은 이제 찬 공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밤에 조깅을 하는 게 좋으냐, 새벽에 조깅을 하는 게 좋으냐. 새벽 같은 경우에서는 밤새 바닥에 깔려있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들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다가 차들이 더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그 먼지들이 더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현상이랑도 좀 같이 있는 것 플러스 찬 공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예를 들면은 가스레인지를 켜셔서 어떠한 요리를 하신다? 그러면 음식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미세 입자들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딸기80님께서 아이 비염, 편도염, 아데노이드, 코골이 동시에 있으면 수술 방법. 죄송한데 제가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수술은 어떻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편도선 수술, 아데노이드 수술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는 조금만 크면 무조건 뗐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이런 기관들도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일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함부로 떼지는 않고 조금 지켜보다가 수면에 지장이 있다, 자다가 애가 너무 많이 깬다, 수면 모호흡이 있다, 코 고는 게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서 일부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 제가 다시 조금 아는 대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때는 이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새로운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의 후배라든지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곱하기 유튜브님, 알러지와 축농증, 충혈과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알레르기가 어떤 알러젠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을 때 이게 코 쪽에서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거고요. 축농증은 이제 이쪽에 어떠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서 축농증이 심한 경우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이랑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러지와 축농증은 조금 다른 질환이고요. 눈 충혈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 정도까지는 눈 증상이 비염에서 같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서도 봄이 되면 눈이 좀 자주 빨개지고 눈을 비비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서 특히 계절적인 꽃가루 원인이 있는 경우에서는 70%까지 눈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 충혈이 동반이 된다. 그런 경우에서는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안약을 따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뿌리는 약, 알레르기 비염에서 이제 아바미스 같은 경우에서는 안구 증상에 거의 100%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환자 선호도라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 약을 좋아하냐, 왜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옆으로 뿌리는 약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분무량이 적어요. 분무량이 적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게 없고, 앞으로 많이 흐르지도 않고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상한 향과 맛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스트처럼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코 안에 염증들에 세게 부딪히지가 않아서 코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바미스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한번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딸기80님께서 아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도 있을까요? 성인 땅콩 알레르기로 쇼크사도 있어요. 알레르기랑 이제 아나필락시스랑은 조금 다른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이제 점막이 부으면서 특히 기도가
먹고 그래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경우죠. 그래서 옛날에 혹시 미시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제 그 아빠가 인제 새아빠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전 아빠가 이 사람이 미워 가지고 몰래 음식에다 새우를 넣어서 이 사람이 그걸 먹고 나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땅콩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제가 딸기80님 다음 주에 정리를 해서 다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 가네요. 굉장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오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하면 좋을까 제가 맨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애기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라고 특별히 많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는 제가 야심차게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단계다. 아이들 나가지 못하고 저희 아이도 오늘 굉장히 제가 속상한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100% 인터넷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오지 말라. 제가 옛날에 가정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아줌마 선생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뭐 해 먹을지가 가장 숙제야. 이 말씀을 하셔서 뭐 저런 말을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엄마가 돼보고 제가 아줌마가 돼보니까 오늘 저녁 애들 뭐 먹이지? 이번 주말에 뭐 먹지?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서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을 안 쓰는 음식, 특히 야채를 애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먹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음식 2가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이라서 요리도 아니고 그냥 음식이라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같이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음식물 아나필락시스랑 같이 조금 진행을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보시고 화요일 날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 온 뒤가 아니라 눈 온 뒤인 것 같아요. 첫눈 보시고 모두 행복하셨던 어제 마음 이번 주 한 주 내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